자, 뉴런이라는 단어에다 쓰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가면은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이어져 있는 게 축색돌기 또는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축색돌기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축색돌기 마지막 쪽에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것을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뉴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 축색돌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색돌기의 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색돌기의 말단.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포체의 끝에 있는 것을 거기 나온 대로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돌기, 이 축색돌기의 말단하고 그 다음에 수상돌기의 이 인접 부위가 있는데, 이 인접 부위를 우리는 바로 시냅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시냅스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 시냅스가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인접 부위인 시냅스가 계속해서 발달해서, 아무래도 이 시냅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신경 전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5개월에서 시작해서 1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사춘기에 감소를 합니다. 밑에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 임신 5개월에서 1세까지 쭉 시냅스가 발달을 해요. 과잉 형성, 과잉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춘기까지 쭉 지속되는 시기 때 이제 시냅스하고 뉴런이 선택적인 소멸을 해요. 이걸 우리가 수초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밑에 이제 3번의 수초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냅스 발달에서 이번에 모든 층에서 거의 동시에 시냅스가 발달하게 되고요. 피질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이 있고 운동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 운동신경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냅스가 먼저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에 시냅스가 먼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냅스의 과잉 형성 또는 과잉 생성 후 생성 및 폐로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발달 초기에는 미분화된 반응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이제 발달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냅스가 과잉 생성된다, 과잉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냅스의 생성,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이 생성됐다. 여기 뉴런과 한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시냅스 생성이라고 합니다. 뇌 성장이 급등하는 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뇌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기 그 1세까지잖아요. 영아기 때 우리가 성장 급등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보통 영아는 성인들보다 훨씬 많은 뉴런과 뉴런의 연결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성인들보다 영아들이 훨씬 더 많은 뉴런과 뉴런의 연결을 갖는다. 그 말은 그렇습니다. 시냅스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 형성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런의 증식은 임신 7주부터 20주고 출생 시까지 뉴런의 이동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임신 5개월에서 1세까지는 과잉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춘기까지 쭉 지속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 때 이제 감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선택적인 소멸, 수초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초화 과정을 보면 임신 4개월 또는 5개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2세 무렵에 가장 활발하고 이후에 10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초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소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잉 형성 후에 선택적인 소멸인데요. 과잉 형성은 유전자 명령에 의해서 끊어요. 선택적인 소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과잉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시냅스가 만들어진 것은 유전자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소멸은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발달이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인 소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학습은 뇌 구조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하는 그 학습 경험이 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민감기입니다. 이 민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환경에 민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 가지치기, 속가내기가 많습니다. 가지치기, 속가내기는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소멸되는 작업이다. 속가내는 작업이니까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화가 되겠죠. 자, 시냅스의 과소성이 있는데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발생 유전학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뇌는 발생 유전학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세포의 증식이나 신경세포 분화, 삼열, 그다음에 표적세포로 이동 등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회로망이 형성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뇌의 신경회로망이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회로망이겠죠. 당연히 경험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유아기는 물론 성인이 돼서도 역동적인 재구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냅스의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 가소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연적인 부분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신경세포들 간의 시냅스는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가 되고 또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시냅스의 구조적 기능적 유연성을 시냅스의 가소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연성이 있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제거가 되기도 하고 다시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는 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신경기능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틀이라. 그래서 이 환경 경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냅스의 가소성은 다시 재구성되는 어떤 유연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알면 되냐면 첫 번째는 시냅스. 우리가 시냅스 하고 있으니까 시냅스의 과잉 형성 또는 과잉 생성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영아기하고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영아가 과잉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과잉 생성이 되고 나서 선택적인 소멸이 이루어진다. 선택적인 소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택적인 소멸은 거기 나온 대로 사춘기까지 쭉 지속되다가 사춘기 때부터 이제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춘기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초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초화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선택적인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 솎아내는 작업, 솎아내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솎아내는 작업에서 이제 제거가 되고 소멸이 되고 다시 재형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냅스의 가소성이다. 시냅스 가소성은 어떤 시냅스가 거기 나온 대로 형성이 되고 또 제거가 되고 또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시냅스의 형성 그리고 제거,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냅스 문제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심리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대뇌 편재화에 대해서 볼까요? 대뇌 편재화는 아시죠? 좌반구가 있고 우반구가 있잖아요. 이 좌반구, 우반구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통제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을 대뇌 편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입니다. 여기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쪽을 좌측이라 하고 이쪽을 우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좌반구가 될 것이고 이쪽은 우반구가 되겠죠. 자, 이 좌반구는 신체의 우측을 통제합니다. 자, 오른편을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반구는 반대로 신체의 좌측을 통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이제 뇌경색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우측 뇌에 만약에 뇌경색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좌측 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면 되게 이제 여기 있는 오른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뇌 편재화 중에 하나죠. 자, 대뇌 표준은 감각 과정과 운동 과정, 지적,
지각 기능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좌반구는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통제하고 말하기, 듣기, 언어, 기억, 의사결정, 언어 처리,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당하는 중추를 가지고 있다. 어디가요? 좌반구가. 그래서 좌반구의 키워드는 언어예요. 언어. 언어적인 측면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반구는 신체의 왼쪽 부분을 통제하고요. 시, 공간 정보, 음악, 비언어적인 소리, 촉각의 처리,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담당하는 중추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아, 이거는 공간 감각하고요. 공간 감각하고 하나 말씀드렸죠. 비언어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좌측이 이제 긍정적 감정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 긍정 감정과 연관성이 있고, 이쪽에 있는 우측이 바로 이제 부정 감정과 연관성이 있다. 이따 쓰면 되겠죠? 자, 부정 감정과 연관성 있는 것이 우반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데가 우반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이제 좌반구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대뇌 편제어는 한쪽 손이나 신체 한쪽 부분을 다른 쪽보다 선호해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성인들이 약 90%는 쓰고 먹고 운동하는데 오른손, 오른쪽 손이요. 좌반구와 연관성이 있겠죠. 사용하는 반면에 왼손잡이 대부분은 이제 위와 동일한 활동들이 우뇌에 통제하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대뇌 편제화 여기다 써드릴까요? 대뇌 편제화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 정리에서 앞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세포 집합체가 있는데 이게 신경 패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집합체란 환경적 대상과 결합되어 있는 신경 패키지라 하고요. 세포 집합체 그 자리만 밑줄 치고요. 자, 국면 진행이 있습니다. 국면 진행의 밑줄이요. 국면 진행은 이 세포 집합체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국면 진행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세포 집합체들을 국면 진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대상하고 결합되어 있는 신경 패키지가 세포 집합체라고 한다면 세포 집합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국면 진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비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학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번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인생의 초기에는 세포 집합체 국면 진행은 서서히 구축이 됩니다. 인생 초기니까, 발달 초기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다가 성인 생활을 특징 짓는 보다 통찰적인 종류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성인들이 훨씬 더 통찰이라고 하는 학습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인지학습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인학습에는 신경세포체 국면 진행의 발달보다는 자, 이들의 어떤 재배열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집합체라든지 국면 진행의 발달은 인생 초기 때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재배열되는 거 있잖아요. 학습에 의해서 뭐 통찰 학습이 됐든 그런 학습에 의해서 재배열이 포함되는 것이 성인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성 이론이 있었어요. 단서 기능과 각성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단서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의 망상활동 체제가 있잖아요. 망상활동 체제를 자극하는 각성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살표 있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죠. 최적의 지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적 각성 이론이 있었잖아요. 각성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1분 이상 지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환경적 사상, 이것이 일으킨 반향, 신경 활동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대개 이제 단기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 경험이 충분히 자주 반복이 되면 이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의 어떤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부호화가 되고 파지가 되고 이제 인출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호화돼서 이제 장기기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기억을 거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장기기억으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자,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이 통합 과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해마가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 이제 외상적인 경험이 있다. 한마디로 손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손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게 방해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뭐 해마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 확인학습 하나 볼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출제가 간혹 됩니다. 간혹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넣어드렸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 1번의 적소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박스해서 적소논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넣어주고 그게 뭐냐,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나온 건데 박스 처리되었든 아니면 이렇게 문제 지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줬든 둘 중에 하나인데 적소논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자기 적소에 대한 거기 나오죠. 거기 앞에다 별표 치세요. 그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 두 줄, 세 줄이죠. 그러니까 뭐 적소논증이다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 세 줄인데 이 세 줄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2번에 굴절 적응, 3번에 본능 표류, 4번에 등위성, 5번에 포괄적 적합성, 이게 다 선택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자료를, 전공서적의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적소논증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적소논증은 볼스, 그 다음에 굴절 적응은 굴드, 그 다음에 본능 표류는 브릴랜드 부부, 그 다음에 등위성, 등가 잠재력의 경험적 원리는 도미안, 그 다음에 포괄적 적합성이 있는데요. 포괄적 적합성은 그 첫째 줄 가운데 있는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소논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소하면은 니쉬, 적소, 아래 각줄을 보시면요. 유기체가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적소라고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적재, 적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니까. 불스는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기체의 진화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물들은 자신들의 적소에 의존하는 것과 사물들에 대한 전반적 도식에 맞추는 방법을 학습하거나 학습하지 않을 의무, 즉 필수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동물들마다 자기의 어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물들에게는 선험적인 먼저 했던 경험들 거기에 의해서 이게 나의 종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동물의 종에서는 그게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경험이 학습에 반영되고 어떤 것은 반영되지 않을지 기대를 하는데요. 자기 적소에 대한 동물의 선험적인 생물학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학습과제는 변칙적인 행동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위반하는 학습과제를 줬으니까 어떤 종이 상당히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적소가 있는데 그 적소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학습과제로 준다면 변칙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 동물들이. 또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동물의 선험적인 소인을 활용하는 학습과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적소에 맞는 선험적인 적소에 맞는 과제를 주면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적소논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심리학.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심리학. 심리학의 개념 중에서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다윈이 되겠죠. 찰스 다윈이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데, 자, 적소논증이 있었어요. 적소논증은, 이 적소는 유기체가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생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족소에 맞는 선험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 적응이 있습니다. 굴절 적응은 적응을 하는데 처음에 거기 나온 대로 뭐 새 깃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 깃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체온을 열을 조절하는 것에 이제 기능이 있었어요. 깃털이.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비행으로 이제 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절 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